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자, 오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수업을 바로 나가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오늘 OT로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이석훈이라고 하고요. 이석훈이라고 하고, 일반 회사에서 한 10년 이상 재직을 하다가 지금은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어떤 업무를 했냐면, 우리가 뭐 친환경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네. 친환경 건축 계획, 그 다음에 각종 건축 관련 기술 컨설팅, 기술 컨설팅. 자, 그리고 대관 법규 대응, 이런 업무들을 진행했습니다. 법규 대응. 자, 그래서 이제 건축 부분에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제 설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 검토를 다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술사 사무소를 차려서, 기술사니까 기술사 사무소를 차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축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관련해갖고,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원래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저보다 훨씬 이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면 저는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다 보니까 이제 기술사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능사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는 강의는 기능장 강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능장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시간 우리가 왜 만났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로 만났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강의하고 기술사, 뭐 기사, 기능사 이 강의들 중에서 지금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게 이 기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기사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즉 건축 기사하고 이 건축 공무원 시험하고 거의 범위가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다. 즉 어떠한 점수를 넘겨서 우리가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합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즉 60점 게임이죠. 60점 게임. 그래서 60점을 넘으면 합격을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기사가 더 어려웠습니다. 기사가 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언제? 즉 공무원이 인기가 없을 때. 자, 이때는 기사가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이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 이 상대평가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국가직 같은 경우, 지방직 같은 경우, 뭐 국가직 많이 나가면 30대 1, 뭐 100대 1까지도 가고요. 지방직은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6대 1, 뭐 10대 1 이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제가 왜 기술사하고 이 공무원 시험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기술사 시험이 말로는 60점 이상이라고 펼쳐놨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의 시험이다. 상대평가의 시험. 자, 왜냐면 항상 퍼센트가 6에서 한 10% 정도 사람들만 딱 합격을 시킵니다. 그렇죠?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공부 방법이 다르다 이것이죠. 그렇죠? 네.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거고 절대평가는 서로 도와서 점수만 넘어가면 됩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 뭐 기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수, 문제 답, 그리고
기출문제를 외워서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격할 수 있어요. 왜?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6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문제 답을 외운다거나 기출문제를 외워서 갖고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다. 네. 자,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미 공개가 돼 있죠. 공개.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다 풀 수 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 기출문제, 문제답 이걸 다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출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그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보기의 속뜻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속뜻을 파악하고 있어야 자,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관련된 이론이 있습니다. 관련 이론도 뭐예요? 자, 털끝 하나 다 놓치지 말고 자, 진행을 해줘야 된다. 즉 전부 다 공부를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만 되는 시험이다라는 거지요. 네. 왜냐?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상대평가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죠? 기초 입문. 자, 이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사 시험 같은 경우 절대평가니까 뭐 소용없죠. 그냥 문제답만 외우면 되니까. 자, 근데 뭐다? 상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 입문반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갖추고 들어가게 되는 반이 되죠. 그래서 이 베이스가 여러분들이 공부 기간이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아니면 좀 길어진다 그러면 2년이건 할 때 아주 큰 자양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의 성격은 뭐다? 상대평가의 성격이다. 그래서 기숙사처럼, 자, 기숙사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회사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평일에 공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합니다. 그죠? 네? 우리 기숙사들은 뭐예요? 가장들이 많아요. 가장. 그죠? 가장들이 많은데, 자, 일과 그 다음에 공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가정을 포기하게 되죠. 가정 포기. 그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죠. 그죠? 네, 많이 없죠. 가정을 갖고 계신가요? 없죠. 네. 자, 가정을 갖고 계시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자, 그리고 일도 안 하죠. 잘. 그죠? 뭐 매일 나가서 이제 근무하고 이런 데는 별로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똑같이 12시간, 15시간 공부를 해줘야 된다.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은 우리가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 어떤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도 건축직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서 준비하신 분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자,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싹 찾아보고 하면서 조금씩 정립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설명드리냐면 제가 했던 업무, 이 대관법규 대응. 자, 여기 누굴 상대하는 거냐? 공무원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공무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 많은,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 많은 이제 갑질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자,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죠? 네. 건축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이다. 그죠? 네. 자, 건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레벨에 있는 겁니까?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갑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밑으로 우리가 관급이냐 사급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죠. 자, 어떨 때는 중간 단계 LH나 SH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자, 그리고 어떨 때는 바로 설계사, 건설사의 직발주를 하게 되죠. 설계사의 직발주를 하게 된다. 네. 자, 위치가 이래요. 자, LHS 이제 또 밑에 이제 건설사, 설계사가 있겠죠. 네. 다시 도급을 주니까 설계사, 도급을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단종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단종사들이 있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단종사들이 또 용역을 주게 됩니다. 누구한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자, 각종 용역사들이 있게 되죠. 그렇죠? 용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건축직 공무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건축직 공무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 자, 인허가 업무는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도 누가 주로 하는 거냐면 지방직 공무원,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거죠. 구청, 군청, 이런 쪽에 이제 소속되신 분들이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의 꽃이 뭐냐면 바로 자, 각종 시행규칙 기준, 그죠? 제도죠. 제도. 자, 요 제도를 개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업무가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멋있죠. 그렇죠? 네,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무가 원래 이제 밖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좋은 업무인데 주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민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민원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처리에 달이 되면 단속을 하게 되죠. 민원 처리와 단속. 그렇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이 시행규칙 기준. 자, 국가직이면 자, 국가에 있는 시행규칙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 부분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좀 유리한 쪽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은 자, 이 위에 그럼 아무도 없느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민원이라는 게 있죠. 그죠? 민원 처리해줘야 된다. 이 위에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국민이 있는 거죠. 국민의 자, 불만과 그 다음에 어떤 자, 개정사항, 그 다음에 개정 포인트를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건축직 공무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건축직 공무원의 역할이 이렇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건축 계획, 그 다음에 환경, 설비, 법규, 그리고 이제 7급으로 가게 되면 시공까지. 자, 이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하고 전반식을 알고 있어야 자,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 건축직 공무원의 자, 과목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라는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죠?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것은 어디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도. 자, 아주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당당해도 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뭐 건축직이건 행정직이건 뭐 어디 뭐 다른 직이건 산림직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 이제부터는 제 설명을 들으면 당당하셔도 됩니다. 된다. 자, 당당해야 마음 편히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당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를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고시 공부. 고시 공부를 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았으니까 지금 여기 제가 서 있죠. 자, 안 좋았어요. 네, 그때도 전 당당하게 했습니다. 네, 당당하게 했고, 자, 당당하게 다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딱 2년이 딱 됐을 때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죠? 뒤도 안 돌아보고. 자, 그때 만약 취직을 안 하고 계속 갔으면 이 자리도 못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아마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공무원 시험 준비. 자, 이거는 시대적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시대적 결과물이다. 라는 거죠. 시대적 결과물. 자, 시대적 결과물이라는 게 뭐예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의지가 있던 없던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잠깐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잠깐 진행을 할게요. 한국사의 어떤 시대적이니까 한국사를 쫙 보면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거 다 외우더라고요. 한국전쟁이 몇 년 일어났는지. 그죠? 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보통 6.25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6.25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언제 종전이 됐습니까? 1953년에 종전이 되죠. 53년에 종전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종전이 되고 나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정신 뭐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서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러면서 1955년서부터 약 1963년까지 아기를 엄청 많이 낳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왜? 한국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농경사회구다 보니까 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애를 많이 낳아서 나중에 일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베이비붐 세대가. 자, 베이비붐 세대가 요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요때 이제 그 가족 구성을 보면 한 5에서 8명. 그죠? 5에서 8명 정도의 자식을 낳죠. 그죠? 네, 어디 뭐 3명 낳았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시대인데 요때까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베이비붐 세대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네. 자, 베이비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자, 애를 막 많이 낳다가, 이제 뭐 조금 6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안정화가 됩니다. 이 나라가. 안정화 되죠. 자, 그러면서 요때 63년부터 약 한 1970년. 자, 요때까지 이제 아기를 좀 적게 낳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적게 낳는 건 아니고, 한 3에서 5명? 그죠? 요 정도의 수준으로 애를 낳게 되죠. 그죠? 예, 요때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흔히 지금 사회의 어떤 가장 큰 주축이 되고 있는 386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386세대. 자, 지금은 이제 요 말이 나온 지가 우리가 90년대이기 때문에, 예, 요때 이제 90년대 때 이분들이 30대였고, 80년대 이제 대학교를 다녔고, 60년대 출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86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자, 요때 이제 이분들이 쭉 태어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쫙 일으키게 되죠. 경제 성장이 쫙 일어나죠. 경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란 게 뭐냐면, 자, 경제, 즉 돈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누구나 다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즉, 일손이 산업계 쪽에 모자라는 정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1975년에서 한 1985년 내지 한 90년 정도까지 이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때 베이비붐 세대 때 태어나셨던 이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때 또 애를 요만큼 5에서 8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2차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얘기하죠. 네, 베이비붐 세대. 네, 저도 이 세대 안에 들어가 있고요.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이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자, 대학 갈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그죠? 네,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가 지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물론 이때 태어나신 분도 공무원 준비하신 분 있겠지만 많이 드물어요. 그죠? 네, 드물다. 자,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누구의 자녀? 바로 이 사람들의 자녀죠. 386세대. 그래서 포스트 386이 나오거든요. 그죠? 포스트 386. 그죠? 386 세대의 자제들이 지금 현재 뭐라고 써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이 누구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죠. 딱 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이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왜 굳이 우리 세대가 되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희는 좀 혜택 받은 세대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좀 혜택을 받은 세대 중에 하나예요. 자, 요때 우리 보면 1975년, 1985년 넘어가서 요때 1997년에 우리가 IMF라는 것을 겪게 되죠. F죠. 그렇죠. IMF를 겪게 됩니다. 뭐서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IMF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자, 요때 IMF 때 딱 나타났던 현상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네.
종신고용이 없어져요. 종신고용 폐지. 그죠? 종신고용 폐막, 폐지. 종신고용은 뭐냐면 한 번 취직하면 그 회사에 정년 때까지 쭉 있는 거예요. 요 전에는 97년 전에는 자, 한 번 취직하면 그 회사에서 정년 때까지 쭉 있는 게 그냥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요게 종신고용이 폐지되죠. 왜? IMF 요 주체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생산성도 안 나오는데 자, 나이 든 사람들 계속 회사에 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종신고용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없어지게 되죠. 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 당시 전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기고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이 되게 되죠. 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구조조정이다라고. 구조조정. 그죠? 네. 정규직의 비싼 자, 인건비를 비정규직이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나이 든 사람들의 생산성, 낮은 생산성을 젊은 사람들이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IMF 때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자, 퇴직을 많이 하냐면 이 베이비 세대가 퇴직을 맡게 됩니다. 1차 퇴직이 일어나게 돼요. 1차 퇴직. 그죠? 이 베이비 세대가 1차 퇴직이 일어난다. 1차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40대. 그죠? 네. 한참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데 퇴직을 맡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래? 전부 다 통닭 튀게 되는 거죠. 통닭집으로 가요. 통닭집. 그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통닭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97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때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86 세대예요. 386 세대. 386 세대는 이때 아주 젊은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30대 중반의 대리. 네, 그 정도 수준의 나이를 갖고 있다. 이때 그 위에 있던 베이비분들이 다 나가요. 집에 가면서 이분들은 뭐야? 위에 다 없어졌어. 그렇죠? 승진이 잘 된다. 그렇죠? 승진이 잘 된다. 자, 그리고 요 세대들, 2차 베이비 세대들이 요때 이제 좀 지나서 200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요 취직길로 쭉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혜택은 누가 봤어? 386 세대와 2차 베이비 세대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까지 왜 취직이 안 되고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자, 취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자, 여러분들은 누구죠? 포스트 386 세대예요. 그렇죠? 포스트 386 세대. 자, 지금의 현재입니다. 2019, 2020. 자, 지금의 현재. 자, 지금의 현재에서 지금 다시 어떤 것이 부활하고 있냐면, 자, 이 종신고용이라는 것이 부활하게 돼요. 종신고용이라는 것. 언제? 2015에서 요 넘어올 때 종신고용이라는 게 부활하게 돼요. 그렇죠? 자, 누구의 힘입니까? 노조라는 것. 즉, 노조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 노동권이 확립이 되다 보니까 종신고용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정년까지라는 말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정규직으로 바꾸고 있죠. 그렇죠? 바꾸고 있다. 자,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뽑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 못 뽑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자, 수용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요 포스 386은 이제 취직할 때가 되죠. 그죠? 취직할 때 됐다. 그죠? 취직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취직할 때 됐어. 취직할 때 됐는데 뭐야? 종신고용 들어갔다. 정규직 들어갔다. 그죠? 자, 미안하니까 자, 이 종신고용을 합리화시키려고 우리가 임금 피크제라는 걸 만들어 버렸죠. 임금 피크제. 그래서 50대 뭐 중반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월급은 동일하게 가고 쭉 정년까지. 그죠? 네. 이런 임금 피크제까지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자, 세대를 거치면서 뭐 당연한 현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연령이 늘어나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자,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정년 연장. 자,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58세였는데 지금 60세, 61세, 62세. 그리고 최근 판례 보면 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70이다라고 판례가 나왔죠. 그렇죠? 네, 계속 이 정년 연장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반 회사에서는 도저히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회사 뭐 대기업이건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고 싶은 중견기업까지 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인건비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나마 깔끔하게 기존의 비정규직도 거의 없었고요. 그렇죠? 공무원은 비정규직도 없었고, 그리고 이미 아직도 종신고용 상태에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자, 비정규직도 없고 종신고용 상태도 없던데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렇죠? 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 이미 종신고용 상태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자, 정규직만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부하가 없어요. 부하가 없다. 부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아직 고용이 가능한 공간이 된 거죠. 고용이 가능한 공간이 된 거다. 그래서 뭡니까? 자, 공무원 시험 쪽이 그래도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쪽으로 몰리게 되죠. 자, 때마침, 자, 이쪽이, 자, 일반 기업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 공무원밖에 길이 없다. 왜? 이걸 늘릴 수 있는 게. 그리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요거다. 그래서, 자, 고용이 어떤 10만큼만 있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더 늘려놨죠. 뭐 한 15 정도로. 그죠? 더 늘려놨다. 자, 그리고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종신고용을 혜택 받고 있었던 이 베이비 세대가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퇴직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래서 뭐다? 자, 베이비 세대 퇴직. 그죠? 종신고용 가능. 우리가 지원 가능. 그렇죠? 기존의 지원이 가능. 기존의 패러다임이 종신고용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베이비 세대 퇴직. 세대 퇴직. 자, 요 두 가지. 예?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다라는 거죠. 일반 기업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IMF 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시키고 그다음에 자,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을 없애놨었는데 다시 불과 한 20년 정도도 안 돼서 다시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패턴대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죠? 자, 패턴에 돌아갔지만 우리가 뭐예요? 자, 패턴에 돌아갈 때는 사실 여기서 요게 정상으로 되면 경제 성장이 쭉 일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IMF 전에 그런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저성장 시대에서 다시 요 패턴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은 사람 뽑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나마 뽑을 수 있는 게 어디다? 공무원이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취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 대기업들 지금 우리가 경쟁률을 보면 100대 1, 200대 1. 그렇죠? 100대 200대 1인데 자, 거기에 지원하는 애들조차도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하다고요. 자, 그거를 뚫느니 차라리 1년, 2년 투자해갖고 또 종신고용과 그다음에 그런 거 다 보장되고 그리고 요즘에 인도가 높아지고 월급도 많아진 공무원 사회로 진입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어떤 관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다? 시대적 결과물이다. 그죠? 시대 결과물이고 당당해도 된다라는 거죠. 당당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죠?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지금 계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죠? 자기는 뭐가 다 안 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 말을 제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했고요. 네. 꼭 한국사 시험, 한국사 수업처럼 이제 변질이 좀 됐는데 저는 한국사에 몹시 약한 사람입니다. 특히 연도 외우고 뭐 이런 거에 약한 사람인데 연도를 그나마 외우고 있는 게 1950, 53 이런 것들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희망적인 것도 있다. 이 베이비 세대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또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보다 전쟁을 빨리 겪었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어느 나라?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1945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 자, 백기를 들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즉 일본은 수십 년간 전쟁을 진행을 하죠.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 똑같이 1945년에 종전이 되고 약 48년부터 약 10여 년간 베이붐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몇 년이 빨라요? 53년 종전이니까 8년 정도가 빨라요. 딱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태의 8년 전에 일본을 보면 엄청난 취업난과 그 다음에 엄청난 고용난이 있었습니다. 네, 취업난이 있었다 이거죠. 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 한 8년, 그죠? 우리보다 지금 좀 앞선 세대 퇴직을 쫙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퇴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취직 자리보다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셔간다 그러죠. 자,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87%가 취업을 했답니다. 87%면 우리나라도 뭐 87% 다 취업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13%는 고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몇 군데 취직을 해서 고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요 이후로, 여러분들 세대 이후로 애를 엄청나게 안 낳았어요. 그죠? 엄청나게 안 낳았다. 자, 그래서 8년 정도 후면 일본의 상태가 우리나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뭐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8년 정도, 지금 한 중학생 정도? 예, 그런 사람들은 취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단 저런 베이비 세대 퇴직 말고도 사람이 부족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겠죠. 그죠? 지금 1, 2년 열심히 할 것이냐 아니면 8년을 기다릴 것이냐. 그죠? 예, 지금 어디 딴 데 취직했다가 8년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본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자, 근데 그건 좀 어렵죠. 그럼 8년 동안 요즘에 결혼, 무슨 포세대라고 그러지, 결혼 안 하고 이런 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제 8년 후에, 뭔가 사람도 좀 줄고, 그죠? 네,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여튼간.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에 당당해도 된다. 시대적 결과입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당하게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면, 예, 자, 향후 몇십 년간이 편합니다. 향후 몇십 년 편하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건축직 공무원은 전관예우가 확실한 분야예요. 전관예우가 확실한 분야다. 그죠? 건축직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정말 기력이 딸려서 일을 못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직렬이 건축직입니다. 토목직은 좀 힘들어. 응? 토목직은 좀 힘들어요. 건축직은 쭉 일할 수가 있어. 근데 토목직은 왜 힘드냐? 토목직은 현장이 너무 멀어요. 그죠? 터널 뚫러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럼 터널 뚫으러 연세 한 60, 70 드셔갖고 터널 뚫는 현장에 간다. 그것도 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건축직은 그나마 터널은 안 뚫잖아요. 그죠? 어디 신도시 아파트 짓는다거나, 자,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어디 현장을 가면, 건축직 공무원 출신 감리들이 많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우대를 해줘요. 그죠? 그쪽에 건축직 공무원 했던 사람이면 허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협조도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있고 7, 8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6, 7, 80대, 60대, 70대, 80대 분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제가 현장에서 자, 우리가 2층, 3층의 현장의 어디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부축하고 막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기력이 될 때까지 쭉 일을 할 수 있는 직렬이 바로 건축직 공무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에서 짧게는 6개월,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6개월, 자, 그 다음에 2년 바라보고 한다는데, 이 정도 바라보고 나중에 몇십 년? 한 50년, 5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어디 가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건축 계획 시간인데, 그죠? 건축 계획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쭉 하는데. 자, 우리가 건축 계획은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건축 계획이건 뭐 구조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학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건축공학과를 나왔는데, 공학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과가 공학 쪽에 있다가 자기들끼리 뭐 건축 대학으로 갔다가 뭐 또 뭐 어디 뭐 디자인 쪽으로 갔다가 뭐 자기들만 그렇죠. 정체성이 불분명해. 그죠? 그래서 건축은 우리가 흔히 아트라고 그냥 얘기하죠. 아트예요. 건축은 아트. 아트예요, 아트. 뭐예요? 예술입니다, 예술. 그죠? 예술이 예술. 그러니까 예술은 뭐예요? 자기가 끼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건축직이 기술 계열의 기술개혁, 공무원의 기술개혁의 뭡니까? 행정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자, 건축 전공하는 사람도 보고, 그죠? 건축 전공하는 사람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학과, 자, 뭐 사학과, 그죠? 자, 영문과, 자, 그리고 심지어 뭐 산업디자인과, 이런 분들이 다 봐요. 그렇죠? 왜? 아트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계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되는데, 자, 이쪽 부분은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옛날에 그 뭐 전직 대통령, 뭐 이름 쓰면 안 되고, 전직 대통령 분도 뭐 H건설사에서 사장까지 했잖아요. 자, 그분 사장까지 하고 대통령, 뭐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분이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전공 불문에 기술계열이라고 돼 있지만 기술계열은 전공한 사람들 뽑겠다 이건데 사실상 전공 불문이 됐어요. 지금은 전공 불문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전공 불문이면 그래도 건축 전공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합격률이 낮아요. 오히려 합격률이 낮아. 자, 건축은 우리가 보면 저랑 제 뭐 강의 듣고 뭐 이러면 보통 한 3에서 6개월이면 마스터를 해요. 건축을. 건축 4년 동안 다닌 거를 다 마스터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 공무원 가면 뭐 있어요? 영어. 그 다음에 뭐 국사, 한국사, 국어. 이거. 그죠? 네? 국어, 영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국영수 이러잖아요. 국영수. 그냥 수학은 안 보니까 다행인 거고. 국영수 이게 하루아침에 돼? 안 돼. 그죠? 뭐 방학에 학원 다니고 뭐 선행 가서 파고 그 난리를 쳐도 안 올라, 이건 점수가. 국영수는. 그죠? 안 오른다. 그런데 보면 뭐 사학과, 영문과 이런 분들은 어때? 잘해. 그죠? 잘해. 이미 잘해. 그죠? 이미 잘한다고. 한국도 잘하고. 그죠? 네? 뭐 사학과 이런 사람들은 뭐 한국사는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강의할 정도 잘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돼. 근데 건축 연구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더 힘들어.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건축 전공한 사람들보다 이분들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행정직 쪽에 준비하다가 행정직 원체 경쟁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턴을 하셔갖고 실제 이제 건축과를 나온 사람들이 공무원이 못 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역으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전공하신 분들은 전공도 좋아요. 근데 전공도 이분도 건축 전공한 사람 건축 전공했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제 경우 비춰서 공부 하나도 안 해. 그죠? 그냥 뭐 옛날부터 저는 이제 디자인 수업을 받을 때 건축 계획 그 설계 수업 받을 때 뭐 이렇게 화통 같은 거 두고 다니 옛날에는. 그죠? 뭐 지금은 다 캐드나 뭐 이런 뭐 그런 뭐 최신 기술 갖고 하는데 화통을 들고 다니면 뭐 화통에다 그냥 맥주 넣고 다니고 뭐 이런 뭐 그냥 아주 날라리였죠. 특히나 건축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3에서 6개월에 요걸 마스터하고 이 사람들도 3에서 6개월에 마스터 똑같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게 안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건축 전공하신 분들은 이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그죠? 건축 공부나 그 다음에 역사 공부나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 추세고요. 요새 추세고, 자, 뭐 공무원 선발식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그죠? 선발식이나 뭐 경쟁률 이런 건 인터넷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저보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거죠. 거의 뭐 디테일한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국가직이니 서울시니 뭐 지방직이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뭐 제 친구도 그렇지만 제 친구도 옛날에 이제 건설사 붙어놓고 지방직 공무원 자기네 고향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이나 서울시나 사실상 사는 데가 문제인 거지 크게 나쁜 건 없다. 다른 건 없다 이거죠. 다른 건 없다. 그래서 전부 다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계획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얘기를 좀 하죠. 자, 건축계획. 자, 그럼 건축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 말씀드리면 상당히 범위가 넓다. 넓어도 너무 넓다 이거죠. 넓어도 너무 넓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건축 구조가 어렵다, 점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자, 그거는 아예 자기가 몰라서 그냥 안 나오는 거고, 만약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80점이나 85,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안 나오냐면, 건축 계획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구조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구조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건축 계획은 도대체 범위라고 하는 것이 넓어서 다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본다 이거죠. 외우고 뭐 이런 거는 뭐 나중 일이고, 네. 자, 다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게 되면 안 오르는 것이 바로 건축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 뭐 요즘에 1.3배에서 1.5배수까지 뽑아버리는데, 면접 부분까지 가려면 고득점을 맞고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때 발목을 많이 잡을 것이다. 이 건축계획이라는 것이. 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통적인 건축계획, 그죠? 건축계획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 역사, 건축사라는 것이 있죠. 건축사, 그죠? 건축 역사.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또 도시계획, 그죠? 도시계획. 자, 그리고 건축 환경이라는 게 있죠. 또 넘어와서 건축 환경. 자, 그 다음에 건축 설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건축 설비, 요거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법규, 건축 관련 법규가 있죠. 관련 법규, 이렇게. 네. 이걸 대학교 4년 동안 이걸 배우려면 건축 계획은 우리가 매 학기 수업이 있어요. 매 학기 수업이 있다고. 뭐 보통 한 1년, 2년 동안 매 학기 수업이 있어서 이런 거는 학점 따지면 한 12학점 정도가 돼. 그다음에 건축사도 한국사, 그다음에 서양 건축사 1, 2 뭐 해갖고 한 9학점. 도시계획도 한 3학점. 예? 건축 환경 한 6학점 돼. 2번 들어. 예? 자, 그다음에 건축 설비 또한 2번 들어요. 1, 2 해갖고. 그다음에 건축 법규는 한 번 듣죠. 그렇죠? 한 번 듣고 말죠. 그렇죠? 자, 이걸 따져보면 12, 9, 어떻게, 어렵네. 24, 30, 36, 39. 그죠? 전공학점 보통 한 45에서 60 붙는다고. 요 나머지 빼고는 전부 다 법규하고, 그 다음에 시공. 요 정도. 구조하고 시공. 몇 과목만 남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 전반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만점 받기, 좀 고득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들어갈 때는 상당히 편해요. 아주 내용도 쉽고, 그 다음에 보기도 편하고, 다 이해가 되거든. 그죠? 근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가 참 궁금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건축계획을 보면, 자, 건축계획 일반. 뭐 건축계획은 뭐 어떤 기획, 그 다음에 뭐 계획, 그 다음에 설계 이런 뭐 프로세스에 진행된다. 뭐 거주 평가, 거주 전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거주자들의 어떤 불편사항, 애로사항,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 이런 아주 전반적인 내용. 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별 건축계획.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용도별 건축계획.
자, 단독주택, 사무소, 그 다음에 뭐 공장, 병원, 그 다음에 호텔, 이런 데는 이 용도에 맞게 어떻게 건축 계획을 세우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네, 쭉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서양 건축사, 그 다음에 뭐 한국 건축사, 이렇게 이제 크게 나오게 되죠. 그제 서양의 뭐 그리스니 로마 시대니 뭐 여러 가지 뭐 고딕이니 뭐 이런 내용들 갖고 쭉 여러분들이 암기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건축사는 그 기둥 모양, 뭐 주심포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 목조 건축물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 이 건물이 무슨 형식이냐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주로 패턴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여기는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죠? 도시계획 이론이 나오죠. 이론. 자, 최근에 출제된 문제,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파리에 대개조 사업을 했다. 그죠? 파리 대개조 사업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죠? 이게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우리 뭐 공무원 도시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도 문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이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계획이 있죠. 단지계획. 그죠? 뭐 근린 분구라든지 뭐 근린 지구라는 등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근린 주구, 근린 분구, 인보구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인동관계는 어떻게 하고 자 그런 단지 계획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환경이죠. 다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주 살기가 불편해. 그죠? 기능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 열환경 그죠? 열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기환경. 자, 그 다음에 빛환경. 그죠? 빛환경, 음환경. 이렇게 진행이 되죠. 빛환경, 음환경. 자, 그리고 건축 설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 건축 설비는 건축 환경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순서가 맞고요. 자, 그래서 이 건축 환경에서 이제 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으면 이 환경을 설비를 갖고 어떻게 컨트롤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생설비 뭐 쉽게 얘기하면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 나오고 급탕 나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 난방 떼고 냉방 떼고 이런 것들 얘기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소방, 가스 이런 것들. 그렇죠? 기타 설비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새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나오는 것이 친환경 건축이 이쪽 건축 설비하고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하면 전기를 덜 쓰고 어떻게 하면 자, 이산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건축을 만들 것이냐. 이 설비 쪽과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계획이 어우러져서 친환경 건축 개념이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 법규는 보통 크게 세 가지 법규가 이제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자, 가장 메인 되는 것은 건축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차장법. 자, 그다음에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관한 법률.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죠?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계속 해나가도 시험 문제 막상 한두 문제 정도는 정말 그렇죠? 출제자가 이걸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감으로 풀어주는 것이에요. 자, 이 감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자, 우리가 학습 양이 많아지면 이 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찍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네. 네. 자, 괜찮습니다. 네. 저만 괜찮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출제 비중을 간략하게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건축계획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9문제에서 한 1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네. 상당히 거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2개에서 5문제 정도. 자, 요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건축 환경 설비 요거 합쳐서 한 3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리고 건축 관련 법규는 1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건축 계획의 메인은 사실상 이 건축 계획 쪽이고요. 메인은 건축 계획 쪽. 그리고 이 건축 계획 쪽은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는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리는 거는 어디냐면 건축사, 도시계획, 그리고 이 건축 설비, 그리고 관련 법규 이쪽에서 골고루 틀려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등점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의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자기는 좀 운때에 맡기겠다. 그리고 자기가 국어, 영어, 역사를 잘한다라고 하면 건축계획 쪽에 좀 치중을 하셔갖고 어떤 12개, 그 다음에 나머지 8개는 찍어서 한 2개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한 14개 맞춰서 자기가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단기간 전략으로 가실 분들은 건축계획 쪽에 집중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렇게는 공부를 안 하시죠. 그죠? 공무원 시험 준비상, 특성상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기초인문 부분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 자, 전반적으로 1년간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초인문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초 인문. 기초인문반입니다. 그렇죠? 기초인문반. 자, 여기 한 2달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2달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기본이론. 그렇죠? 기본, 정규이론 과정이죠. 정규이론 과정을 또 한 2달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 과정을 2달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한 2달 정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상문제, 그렇죠? 신규 변형 문제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한 2달 정도 진행할 겁니다. 고사로 2달 정도 진행할 거다. 자, 기초인문 과정은 여러분들 어떤 성격이냐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정규이론, 핵심이론, 기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되는 수업이잖아요. 기반 수업이고요. 기반 수업. 자, 물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요 개념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어떤 문제를 좀 수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요 수업을 들게 되면 자, 꽈락을 면할 수 있어요. 꽈락을 면할 수 있다. 그렇죠? 꽈락을 면할 수 있다. 자, 꽈락을 면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40점 이상은 넘을 수 있다. 40에서 50점까지 요 수업만 갖고, 그죠? 기초 인문. 왜냐면 기초적인 문제가 그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정규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론 전반을 쭉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핵심 이론은 자, 중요 이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정규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 심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즉, 여기가 뭡니까? 고득점으로 가는 자, 단계다라는 거죠. 고득점 베이스로 가는 단계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갖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변형, 그 다음에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 뽑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실전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시험에 임하시게 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자, 첫 시간에 뭐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한국사 수업도 좀 했다가, 자, 그리고 뭡니까? 전공불문 시험이다. 이 건축직 시험은 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계획의 전반적인 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수업 때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